수심 250m, 산소 잔량 3%. 나는 지금 북한 잠수함을 몰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북한 해군 구축함 5척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4시간 후면 산소 부족으로 전원 질식사. 지금 부상하면 어뢰에 맞아 폭사.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긴급 부상. 지금 당장. 마지막 명령을 외쳤습니다. 662호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살아남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에 남겨둔 7살 딸.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2023년 12월 서해 한복판에서 일어난 진짜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2023년 10월 17일 오전 11시 23분. 수심 217m.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 23해리 지점. 상어급 잠수함 662호의 조타실 계기판에서 희미한 녹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함 내부 온도는 섭씨 8도. 습도 92%.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습니다. 철판 벽에서 스며 나오는 냉기와 30명의 승조원이 내뿜는 체온이 뒤섞여 조타실 천장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 방울이 내 목덜미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는 박진혁, 조선인민군 해군 소자, 이662호의 부함장입니다. 12년째 이 깊고 어두운 바다 밑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평양 김일성의 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던 2005년 봄, 나는 수령 동지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제국주의 원수들로부터 조선의 바다를 목숨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 바다가 우리의 것이라고. 이 잠수함이 조국을 지킨다고요.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오전 당직 근무 3시간째였습니다. 소나 장교 이성민 대위가 헤드폰을 낀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부함장 동무, 남측 초계함 음향 포착. 방위 185도, 거리 12해리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감시. 절대 먼저 수면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을 감시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 하지만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명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다 밑을 떠도는 유령이었습니다. 기관실에서 엔진 소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윙 규칙적이면서도 불안한 진동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가끔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잠수함이라는 것은 결국 바다 속을 떠다니는 철관입니다. 길이 67m, 폭 7m. 30명의 남자가 이 좁은 공간에서 60일씩 갇혀 지냅니다.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 5분만 허락됩니다. 화장실은 2개뿐입니다. 개인 공간이란 침대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교대 근무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눠 써야 합니다. 제 침대 위 철판 벽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7살 딸아이 수진이가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빨간 머리띠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 아이는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왜 석 달에 한 번씩만 집에 오는지도 모릅니다. 아내 미경이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잠수함 승조원의 가족은 함구 서약서를 쓰니까요. 부함장 동무, 정치장교 강철민 대자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나는 몸을 돌렸습니다. 50대 초반, 언제나 인민복 단추를 목까지 채우고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저녁 19시 김정은 원수님 교시 학습이 있습니다. 전원 참석 필수입니다. 나는 경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무대자, 정치장교. 이 사람의 진짜 임무는 우리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함장을 포함해서요. 그때 함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정훈 대자, 662호의 함장이자 나보다 3기 선배였습니다. 박 부함장, 잠깐 함장실로. 나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함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혁아,
자네 아버지 박철수 함장 알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1996년 훈련 중 실종된 잠수함 함장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영웅적 순직이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예, 압니다. 함장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나침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자네 아버지 유품이야. 내가 그때 함께 탔었거든. 이제라도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아버지의 나침반이었습니다. 황동으로 만든 낡은 나침반.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짜 방향을 가리키라.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나침반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야광 바늘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은 정말 내가 가야 할 방향일까? 수심 200m 바다 밑 철관에 갇힌 채 떠도는 이 삶이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일까? 그 의문은 곧 현실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23일 새벽 2시 40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새벽 2시 40분 수심 189m 동계훈련 작전 구역이었습니다. 나는 당직 근무 중이었고 함 내부는 야간 적색 등만 켜진 채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승조원들은 좁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와 엔진의 낮은 진동음만이 어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함장 동무, 소나 장교 이성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소나실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성민의 얼굴이 스크린의 녹색 불빛에 비쳐 창백해 보였습니다. 556호 음향 신호 소실되었습니다. 2시 37분부터 완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556호 최민수 함장의 잠수함이었습니다. 김일성의 군대학 동기였습니다. 함께 술 마시며 바다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즉시 함장에게 보고하라. 3분 후 662호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정훈 함장이 조타실로 뛰어왔습니다. 556호 최종 위치 좌표는 북위 37도 52분, 동경 124도 18분입니다. 우리로부터 북동쪽 파레리 지점입니다. 함장의 턱이 굳었습니다. 전속력으로 해당 좌표로 이동. 수색 태세 전환. 엔진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662호가 어둠 속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새벽 6시 15분. 우리는 556호의 최종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수심 150m. 소나를 최대로 가동했습니다. 핑핑 음파가 바다 밑을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거대한 물체의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포착. 해저 바닥의 대형 금속 물체 확인.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잔망경 깊이까지 상승. 수중 카메라 준비. 수중 조명이 어둠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556호였습니다. 아니, 556호의 자네였습니다. 함체가 정중앙에서 두 동강 나 있었습니다. 찢어진 철판 사이로 전선들이 해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함교탑이 비틀어져 있었고 프로펠러 한쪽이 떨어져 나가 모래 위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조타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김태호 기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상이었습니다. 31명이 전부 저 안에. 수색 작업은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해군 본부에서 특별조사팀이 내려왔습니다. 침몰한 함체를 인양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깊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대신 잠수부들이 내려가 블랙박스와 유류품만 회수했습니다. 나는 수색선 갑판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지켜봤습니다. 물에 젖은 군모, 찢어진 인민복, 녹슨 계급장들, 그리고 최민수의 인식표였습니다. 차가운 금속 조각이 햇빛의 반짝였습니다. 셋째 날 밤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기술 부사관 한 명이 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부함장 동무, 잠깐 얘기 좀. 우리는 배 뒤편 어두운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속상이었습니다.
형님, 침몰 원인이 부품 불량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압력 밸브 결함입니다. 중국산 불량 부품을 쓴 게 문제였다는데 보이부에서 모든 증거물을 회수했습니다. 함구령이 내려졌어요.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부품 불량. 중국산 불량 부품.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외화가 없어서 싸구려 부품을 쓰고 그것 때문에 31명이 바다 밑에 수장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라는 것. 11월 26일 평양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556호 승조원들은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맞서 싸우다 영웅적으로 순직하였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적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량 부품 때문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소식은 3일 후 들려왔습니다. 최민수 함장의 가족,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연좌제로 끌려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가족이 영웅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였습니다. 무슨 명예를 더럽혔단 말입니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철판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2년 동안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바다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수령의 명예보다 가벼웠습니다. 진실은 불량 부품보다 싸구려였습니다. 손안에 쥔 아버지의 나침반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진짜 방향을 가리키라. 아버지의 글씨가 어둠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바다를 벗어나겠다고. 556호 침몰 사건 이후 662호는 청진 해군기지로 복귀했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일주일간 정비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작은 공책에 뭔가를 적었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서해에도 조류의 방향,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 패턴, NLL 인근 레이더 사각지대. 12년간 이 바다를 누빈 경험을 총동원해 단 하나의 항로를 그렸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잠수함은 최소 4명이 움직여야 작동합니다. 조타, 기관, 소나, 그리고 지휘. 나는 신중하게 사람을 골라야 했습니다. 30명의 승조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보이부에 밀고 하면 우리 모두 총살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체제의 환멸을 느낀 사람,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첫 번째는 김태호 기관장이었습니다. 12월 1일 밤 10시 기관실 야간 점검 시간에 나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엔진 소음이 대화를 덮어주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태호 동무, 잠깐 얘기 좀 하세. 그는 기름때 묻은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8살 함경북도 출신. 3년 전 아내가 배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임무 중이었으니까요. 나는 엔진 옆에 쪼그리고 앉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 동무는 이 바다가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렉치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함장 동무. 이 바다는 우릴 가둬놓을 뿐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바다의 방향은 어디일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해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이겠지요. 두 번째는 이성민 소나 장교였습니다. 29살, 가장 젊은 장교였습니다. 12월 3일 새벽 당직 근무 중 나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 동무, 동생 이야기 들었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년 전 그의 남동생이 두만강을 건너다 국경수비대에 총살당했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저 배가 고파서 중국에 쌀을 구하러 간 것뿐인데.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조국이 정작 우리 가족은 지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세 번째는 한준석 조타수였습니다. 32살, 556호 승조원이었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2월 5일 저녁 부두에서 담배를 피우던 그를 불렀습니다. 차가운 12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준석아, 자네 아버지 한철수 중사 556호에 계셨지?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품 불량 때문이었다는 거 아나?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담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가 영웅적으로 싸우다 돌아가신 줄 아십니다. 12월 7일 밤 우리 넷은 기관실 구석진 곳에 모였습니다. 엔진 소음이 우리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동무들, 나는 12월 15일 새벽 훈련 출항 때 남쪽으로 간다.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놀란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요. 성공 확률은 50%도 안 됩니다. 북한 해군이 우릴 추격할 것이고 산소는 48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가족들은 아마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김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함장 동무, 저는 이미 아내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이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동생도 자유를 찾다 죽었습니다. 저도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한준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나는 품에서 아버지의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황동 표면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나침반이 우리를 이끌 겁니다. 진짜 방향으로. 우리는 손을 포겠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12월 15일을 향한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미 우리를 의심하는 눈이 있다는 것을. 2023년 12월 15일 새벽 3시 20분 청진 해군기지 부두 662호가 정기훈련 명목으로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가운 12월 바람이 갑판을 휩쓸었습니다. 기온 영하 8도.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함장 최정훈 대자가 출항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원 승함 완료. 출항. 계류줄이 풀리고 662호가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육지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새벽 4시 10분. 수심 150m까지 자망 완료. 북방한 개선 북쪽 20해리 지점, 우리의 정규 훈련 구역이었습니다. 함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박 부함장, 오전 당직은 자네가 맡게. 난 좀 쉬겠네. 나는 경례했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함장 동무. 이것이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함장이 함장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새벽 5시. 정치장교 강철민 대자가 조타실에 들어왔습니다. 수고들 하고 있군. 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나 장교 이성민이 준비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동무 대자, 따뜻한 거 드시죠. 강 대자가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강 대자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군. 머리가.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10분 후 그는 의자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수면제가 작동했습니다. 새벽 5시 47분.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2년간 준비한 순간이 왔습니다. 김태호 기관장이 함내 방송을 켰습니다. 기관실 냉각수 누수 발생. 함장님 긴급 출동 바랍니다. 30초 후 함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정훈 함장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어디서 누수인가? 3번 밸브입니다. 함장님. 함장이 기관실로 달려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기관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김태호와 한준석이 뒤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무슨 짓인가? 함장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함장 동무.
김태호가 함장을 격리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두 번째 문이 잠겼습니다. 새벽 5시 52분. 나는 조타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냈습니다. 전 승조원에게 고한다. 나 박진혁 부함장은 지금부터 대한민국으로 귀순한다. 동참을 원하는 자는 즉시 조타실로 오라. 원치 않는 자는 어뢰실 격리구역으로 이동하라. 5분을 준다. 함 내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명, 고함, 발소리. 미쳤어. 반역자다. 누군가 조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하지만 우리는 이미 내부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27명 중 17명이 어뢰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로 한 사람은 10명 뿐이었습니다. 어뢰실 격리 완료. 한준석이 보고했습니다. 나는 조타수에게 명령했습니다. 함수 방향 180도 전환. 남쪽으로. 전속력. 조타수가 주저했습니다. 부함장님, 정말입니까?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우리 모두 556호처럼 바다 밑에 묻힌다. 조타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조타관을 돌렸습니다. 662호가 천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윙속독의 바늘이 올라갔습니다. 시속 30노트, 수심 200m. 우리는 남쪽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23분. 소나 장교 이성민이 소리쳤습니다. 부함장님, 후방 음향 포착. 5개 목표물 고속 접근 중입니다. 스크린에 5개의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군 구축함들이었습니다. 방위 355도, 거리 20해리. 그들이 우리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32노트? 우리보다 빠릅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62호, 662호, 즉각 항로를 복귀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해군사령부였습니다. 나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엔진 소리와 내 심장 박동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수심 250m까지 긴급 자망. 662호가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구축함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나 음파가 우리를 찾아 핑핑 울렸습니다. 우리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조국으로부터, 동료들로부터, 그리고 과거의 나 자신으로부터. 새벽 7시, 소나의 새로운 신호가 잡혔습니다. 어뢰 발사 준비 음향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죽이려 했습니다. 72시간의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7일 새벽 3시 10분. 추격 48시간째. 수심 250m 해저 협곡. 662호는 바위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모든 동력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껐습니다. 조명도 껐습니다. 오직 비상등의 희미한 붉은 빛만이 함 내부를 비췄습니다. 우리는 숨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머리 위 500m 상공에서 북한 구축함 5척이 소나를 돌리며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핑핑 음파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함체를 통해 울려왔습니다. 함 내부 온도는 영하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난방을 끄고 에너지를 아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승조원 10명은 침대에 웅크린 채 담요를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손가락 끝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부함장님, 김태호 기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산소 잔량 15%입니다. CO2 농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4시간 후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시간 후면 전원 질식사라는 뜻이었습니다. 계기판의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었습니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숨을 쉬려 할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타실 구석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승조원 2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호흡 곤란이었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고 눈은 반쯤 감긴 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소 마스크도 없었습니다. 의무병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부상하면 즉시 발각됩니다. 수면 위에는 5척의 구축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발견하는 순간 어뢰를 쏠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숨어 있으면 산소 부족으로 모두 죽습니다.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손안에 쥔 아버지의 나침반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야광 바늘이 희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진짜 방향을 가리키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짜 방향은 어디입니까? 죽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소나 장교 이성민이 헤드폰을 벗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부함장님, 해류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서쪽으로 강한 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초속 3노트, 방향은 정확히 NLL 방향입니다. 그가 해도를 펼쳤습니다. 엔진을 끄고 조류에 몸을 맡기면 소나에 잡히지 않고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치 바위처럼요. 김태호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조류를 타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나는 계기판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14%, 13%,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네. 조류에 맡긴다. 모든 동력 차단. 완전 표류 모드로 전환. 새벽 5시. 662호는 죽은 쇠덩이가 되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췄습니다.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오직 10명의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류가 우리를 밀고 있었습니다. 남서쪽으로. 6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류가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함 내부는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타실 의자에 앉아 나침반만 바라봤습니다. 바늘이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소나 장교 이성민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신호 포착. 남쪽 오해리 지점. 대한민국 해군 함정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우리는 NLL을 넘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계기판을 본 김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산소 3%입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긴급 부상. 지금 당장. 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배터리 전력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662호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수면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긴급 부상. 전속력. 마지막 명령을 외쳤습니다. 662호의 밸러스트 탱크에서 압축 공기가 폭발적으로 분출되었습니다. 씩 거대한 철관이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수심 250m에서 200m, 100m, 50m. 귀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급격한 압력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계기판이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12월 17일 오전 11시 32분. 662호가 수면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함교탑이 물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캐노피를 열자 차가운 12월 서해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공기가 폐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살아남았습니다. 눈을 뜨자 세상이 너무 밝았습니다. 48시간 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햇빛을 보니 눈이 부셨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푸른지 몰랐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습니다. 500m 전방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 3척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함체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깃발이었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북한 잠수함. 즉시 항복하고 승조원 전원 갑판으로 나오시오. 무장을 해제하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시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하얀 천을 찾았습니다. 함 내부에 흰 천이 없었습니다. 결국 내 속옷을 찢어 깃대에 묶었습니다. 하얀 항복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10명의 승조원이 뒤따랐습니다. 모두 넝마 같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여기는 조선인민군 해군 박진혁 소자입니다.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반복합니다.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내 목소리가 바다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구축함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무장한 해병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총구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순자인지 아니면 자폭 테러범인지 그들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전원 엎드려. 손을 뒤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갑판에 엎드렸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채워졌습니다. 수갑이었습니다. 폭발물 탐지견이 함정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갑판에 무릎 꿇은 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것은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확인이 끝났습니다. 무장 없음. 승조원 10명 신원 확인 완료. 인천항으로 이송.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옮겨 탔습니다. 처음으로 남쪽의 배에 발을 디뎠습니다. 함정은 깨끗했습니다. 북한 잠수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현대적이었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누군가 물을 주었습니다. 나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12월 18일 오후 2시. 인천항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빌딩들이 해안가를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부두에는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국정원이었습니다. 함정이 접안했습니다. 나는 갑판에서 내려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뜨겁고 거친 콘크리트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2시간, 아니 12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살았다. 나는 정말로 살아남았다. 인천항에서 바로 검은 승합차에 실렸습니다. 창문은 검은 필름으로 가려져 있어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어딘가의 지하시설이었습니다. 국정원 조사실이었습니다. 12월 19일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은 창문 하나 없는 사각형이었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윙소리를 내며 머리 위를 비췄습니다. 쇠로 된 책상과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북한의 조사실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고문이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사관은 40대 중반의 무표정한 남자였습니다. 이름, 계급, 소속을 다시 말하시오. 하루에 12시간씩 3주 동안 같은 질문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북한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작전 패턴은? 무기 체계는? 암호 체계는?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556호 침몰 사건, 불량 부품, 유가족 숙청. 12년간 바다 밑에서 본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조사 열흘째 되던 날 조사관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박진혁 소자의 가족 정보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박순희 68세, 함경북도 청진시 거주, 아내 한미경 35세, 딸 박수진 7세, 평양 선교구역 거주.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 현재 소재, 불명, 불명. 단 2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가 의미하는 바를 나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정치범수용소 또는 공개처형 또는 그보다 더한 것, 연좌제, 반역자의 가족은 3대까지 처벌한다는 북한의 법. 나는 그것을 알고도 이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탈북자 가족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 특성상 그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7살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곧 가마.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빠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1월 10일 조사가 끝나고 경기도 안성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함께 귀순한 10명도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김태호 기관장은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이성민 소나 장교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동생아 미안해.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타수 한준석이 가장 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손목을 그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목숨은 건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나? 그가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는 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제 손으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건졌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옥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이 탈북의 진실이었습니다. 매일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는가? 살아남은 것이 정말 축복인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원 심리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박진혁 씨,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품속의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진짜 방향을 가리키라. 아버지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진짜 방향으로 왔는가? 아니면 그저 도망친 것인가? 그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별은 달랐습니다.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빛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유.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아프고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귀순 2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산하 북한 해역 분석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서해 NLL 인근 도발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내 임무입니다. 12년간 북한 해군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나침반이 놓여 있습니다. 황동 표면은 여전히 낡았지만 바늘은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진짜 방향은 나침반이 아니라 양심이 가리킨다는 것을요. 함께 귀순한 10명의 동료들도 각자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김태호 기관장은 부산 조선소에서 잠수함 정비 기술자로 일합니다. 부함장님, 저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배가 아니라 살리는 배를 만듭니다. 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성민 소나 장교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북한 해양학을 가르칩니다. 젊은 생도들에게 바다의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타수 한준석은 가장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자살 시도 이후 2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탈북민 심리상담사로 일하며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알아요.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를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만나 소주를 마십니다. 서울 어느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10명이 모여 앉습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잔을 부딪히고 묵묵히 마십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같은 바다를 건넌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무언의 연대입니다. 2026년 3월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혁 씨,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증언 요청이 왔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제네바 UN 본부. 각국 대표들 앞에서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56호 침몰 사건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불량부품 때문이었습니다. 31명의 승조원이 국가의 무관심으로 죽었습니다. 나는 최민수 함장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와 함께 수장된 30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이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희생자입니다. 북한 체제의 희생자입니다.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한 탈북자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박진혁 선생님, 제 남편도 잠수함 승조원이었습니다. 15년 전 훈련 중 실종됐어요. 증언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를요. 귀순 3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 국정원 조사관이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커피숍에서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진혁 씨 가족 정보입니다. 최근 입수한 정보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박순희, 요덕 수용소 이송 후 1년 만에 사망 추정. 아내 한미경, 딸 박수진, 소재 불명. 생사 확인 불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치른 대가였습니다. 자유의 대가, 진실의 대가. 감사합니다. 나는 조사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인천항으로 갔습니다. 3년 전 처음 이 땅을 밟았던 그곳입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서해였습니다. 저 너머 북쪽에 내가 버리고 온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바늘이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짜 방향으로 왔습니다. 명령이 아닌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요. 바다의 진짜 방향은 남쪽이 아닙니다. 북쪽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인간의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나는 오늘도 항해합니다. 아직 그곳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 바다 밑에서 죽어간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된 가족들을 위해.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바다의 진짜 방향은 어디일까요? 자유를 위해 가족을 희생한 이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